안녕하십니까? 생명이란 무엇인가의 정우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생명은 입자인가? 라는 화두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사랑의 여신 비너스가 어떻게 태어났다고 하는지 아시죠? 하늘의 신 우라노스와 땅의 신 가이아 사이에 최초의 인간 티탄족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 중 하나인 크로노스가 자기 아버지의 생식기를 낫으로 잘라 바다에 던져버렸죠. 이 바닷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던 우라노스의 생식기에서 놀랍게도 거품이 일어났고 이 거품으로부터 비너스가 스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 비너스의 탄생 신화는 단지 하나의 신화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생명이 과연 어떻게 생겨났는가에 대한 많은 과학자들의 믿음, 그러니까 생명은 스스로 생겨났다라는 믿음을 그대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기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어떤 공통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첫째, 모든 생명체는 생장하고 증식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둘째, 모든 생물은 예외 없이 DNA나 RNA의 형태로 된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꼭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유전자는 스스로 복제할 수 있는 자가복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처드 도킨스 같은 과학자는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서 유전물질이 가진 자가복제 능력을 강조해서 DNA를 마치 생명 그 자체인 것처럼 의인화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런 유전물질도 이 지질과 단백질로 구성된 특별한 막을 뒤집어 쓰고 적어도 세포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서는 생명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셋째, 생명은 모두 세포라는 최소 단위로 구성되어야 하죠. 그리고 넷째, 항상 일정하고 안정적으로 일어나는 물질 대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물질 대사라는 과정, 즉 외부에서 들여온 물질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에너지로 살아가는 과정이 없다면 생명이라고 부를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이 DNA나 RNA 같은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는 생명일까요? 최근에 우리를 몹시도 괴롭혔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존재들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감염력이나 전파력으로 보면 마치 생명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는 다른 생명체에 기생하지 않고서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단백질로 된 입자 형태의 무생물에 더 가깝다라고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바이러스에 이 생물과 무생물 사이 어디쯤이라는 애매한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는 오랫동안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연구해 왔는데요. 이 지구 밖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생명체의 정의를 나사에서는 조금 다르게 정의합니다. 그들이 논의 끝에 내린 생물의 정의는 다윈의 진화론을 따르는 자립 가능한 화학적 시스템입니다. 조금 말이 어렵죠? 세대를 이어가고 증식하면서 다윈이 말했던 그 진화가 일어날 수 있는 화학물질이라면 생명체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 진화하는 능력을 생명의 필수 요소로 강조한 거죠. 1946년에 노벨상을 수상한 유전학자 허먼 멀러가 있는데요. 이분도 일전에 생명이란 진화 능력을 가진 것이라고 더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러한 결론에 부합하게도 바이러스는 실제로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고요. 최근에 발표된 여러 분석에 따르면 이 바이러스와 생명과의 구분은 갈수록 더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생명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가장 명쾌하면서도 간단한 답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생명이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20세기 생명과학의 발전에 힘입어 우리가 도달한 답이에요. 우리는 생명이 how, 어떤 방식으로 스스로 복제할 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거의 완벽하게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why? 왜 생명이 그렇게 하는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 복제하는 능력뿐 아니라 생명은 에너지를 소비해서 스스로 늘 새롭게 만듭니다.
새롭게 유지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굴러다니거나 아니면 녹이 쓴다면 생명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어떻게 생명은 항상 능동적으로 자신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의문을 처음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사람은 에르빈 슈레딩거입니다. 그는 양자역학을 설명하는 파동 방정식을 만들어서 1933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물리학자였는데요. 이 노벨상 수상 이후에 10년 넘게 모습을 감췄다가 1944년에 갑자기 불쑥 나타나서 생명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리학자가 생명이라는 불가사의한 현상을 물리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려고 시도를 한 것이죠. 그는 생명이란 결국 원자로 구성된 입자들이 모인 것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는 아무리 복잡한 생명 현상이라도 결국 물리학이나 화학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슈레딩거는 원자는 왜 그렇게 작은가? 그런데 그에 비해 우리의 몸은 왜 이렇게 큰가? 라고 묻습니다. 사실 그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몸이 원자에 비해 훨씬 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원자란 너무 작아서 필연적으로 무질서한 열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끊임없이 요동칠 수밖에 없는 그런 수동적인 운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브라운 운동이라는 현상 때문인데요. 원자나 분자같이 아주 작은 입자들은 공기를 구성하고 있는 기체 입자나 물 분자에 의해서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불규칙적인 운동을 하게 됩니다. 생명이 만약 이런 원자나 분자와 비교될 정도로 크기가 아주 작다면 생명은 질서를 유지하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다행히 생명은 원자들에 비하면 훨씬 큰 유기체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질서해지는 입자의 운명에서 벗어나 비교적 안정적인 질서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생명이라는 이 수많은 입자들의 집합체는 어떻게 해서 무질서를 벗어날 수 있는 걸까요?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연력학 법칙이 있죠. 이 무질서와 질서의 관계를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개념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연 상태의 모든 물질은 이 무질서한 방향으로, 즉 엔트로피가 점점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변화하게 된다는 개념입니다. 외부로부터 따로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는 한 모든 물질은 저절로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다는 법칙이죠. 하지만 이 생명체는 질서 정연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생명체는 외부로부터 영양을 흡수함으로써 에너지를 얻고 그 에너지로 내부의 엔트로피를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슈레딩거는 연력학적 개념을 이용해 생명을 음의 엔트로피를 먹고 사는 존재라고 정의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이것은 마치 냉장고가 내부의 온도를 인위적으로 낮춰서 차갑게 만들기 위해서 이 주변의 온도를 높일 수밖에 없게 되는 현상이 이 생명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고 안정적인 유기체로 구성된 생명이 자신보다 작고 불안정한 유기물을 분해해서 흡수함으로써 이뤄낼 수 있는 소위 엔트로피의 법칙을 거역하는 현상인 것이죠. 이렇게 흡수된 물질은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누군가가 해변가에 흰 모래로 성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주 정교한 솜씨로 만든 멋진 모래성인데요. 이 모래성은 제법 튼튼하게 지어진 것 같지만 저 바다에서부터 파도가 밀려오면 곧 무너질까 걱정이 됩니다. 과연 저 멀리서 파도가 붉은 산호색 모래를 잔뜩 싣고 와서 모래성을 덮쳤습니다. 파도가 밀려간 후에 보니까 놀랍게도 모래성의 모양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었는데요. 자세히 보니 모래성의 이곳저곳이 붉은 산호색 모래로 바뀌어 있습니다. 속의 내용물은 새로운 입자로 온통 바뀌었는데 모래성의 전체의 모습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생화학자 루돌프 스웬하이머가 바라본 생명의 모습입니다. 스웬하이머는 쥐에게 일반 질소 원자보다 무거운 중질소 동위원소로 만들어진 음식을 먹이고 그 무거운 질소 원자들이 어디로 가는지 추적을 해봤습니다. 다 자란 성체 쥐가 섭취한 음식은
에너지를 얻은 후 나머지는 배설을 통해 거의 다 몸 밖으로 내보낼 것 같은데요. 사실은 섭취한 원소의 3분의 1만 배설되고 나머지 3분의 2는 몸속 이곳저곳으로 들어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흡수한 원소들이 오래된 원소를 대신해서 자리를 바꾸면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새로운 입자로 사용된 것이죠. 즉, 모래성의 모습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지만 그 모래성을 구성하는 모든 모래 입자들은 새로운 것으로 끊임없이 교체되고 있는 그 현상이 우리 생명체 내부에서 늘상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발견으로부터 생명은 동적 평형 상태에 있는 입자들의 끊임없는 흐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동적 평형, 즉 우리 몸은 전체적으로 일정한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세부 입자들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어째서 생명체는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입자를 갈아 끼우는 걸까요? 그것은 높은 수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슈레딩거가 말했던 그 음의 엔트로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명체는 끊임없이 자신의 낡은 부위를 자발적으로 파괴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항상성이라는 개념인데요. 생명이란 스스로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성질, 즉 항상성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파괴하고 재설계하는 동적 평형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명이란 어쩌면 어떤 구조나 형태라기보다는 효과 혹은 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생명이란 외발 자전거가 아니라 그 외발 자전거를 타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 균형을 잡으려는 끊임없는 움직임 그리고 그 조절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움직임, 그 끊임없는 동력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동력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